네, 8월 8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관련 보다가 이제 반 정도 남겨놓고 종료했어요. 자, 일단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간단한 거를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얘는 확대가 안 되네. 화면 상단에 여기 녹화 그 프로그램 제가 고정시켜 놨거든요. 보이죠? 네. 가끔 제가 깜빡하고 녹화 버튼 안 누를 때가 막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 녹화 중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버튼이 중지, 정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녹화를 일시 정지해 볼게요. 이게 지금 녹화 중. 아예 녹화를 잠깐 끄면은 녹화가 안 되는구나. 녹화를 꺼버리면 여기 뭔가 화면이 또 다를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눈에 띄면은 녹화 버튼 누르라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요거 지금 내가 고정해놨어요. 이제 안 없어질 거야. 네. 여태까지는 안 까먹었는데, 이게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전까지는 뭐 수업하고 직관되는 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CSS를 이제 거의 계층형 선택자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코딩 강의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뒤져봤더니 한 작년쯤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최신 기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문법적인 거를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제 우리가 했었던 6번 예제에 보면은 요 li 태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스타일이 요거 3개고, 요 a 태그는 li 안에 들어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문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색깔 적용하는 게 지금 되다 말다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요 a 태그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얘가 갈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선택자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속성 하나를 이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원래. 왜냐면은 이 괄호 영역 안은 딱 li 태그의 범주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여기는 인지 못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이 코드를?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이때부터 HTML 컬러링이 완전 무너져요. 사실 같이 CSS 공부하는 일주일 동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 혼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아침에 해답을 찾아왔어요. 자, 새로운 익스텐션입니다. CSS 네스팅 신텍스 하이라이팅. 우리가 지금 계층 선택자라고 부르는 게 CSS 네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텍스는 문법이에요. 문법 강조. 왜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지 버전도 0.1.0이고 다운로드 수도 별로 없는데 깔아봤더니 괜찮아. 설정할 거 없어요. 그냥 깔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깔고 나면은 이제 컬러링 좀 이상하던 게 없어지고, 뭐 문법 정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도 잘 얘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설치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하나였어. 자, 그럼 이제 오늘 예제부터 넘어갑시다. 8번 예제 할 차례잖아요.
자, 8번 예제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준비한 예제예요. div 태그 3개를 준비했고요. div 태그한테 직접적으로 테두리, 적당한 크기, 마진, 상하 5 준 거는 얘네들 간격을 좀 띄워놓으려고 준 거고, 똑같은 배경 이미지를 깔았어요, 싹 다. 그러니까 3개를 이제 똑같이 맞춰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맞춰놓은 상태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여태까지는 레프트, 센터 뭐 이렇게만 했잖아요. 이번에 좌표 값을 줘보자는 거죠. 픽셀 값으로. 자, 픽셀 값으로 줄 때는 무조건 왼쪽 상단이 기준이 돼요. 박스 2부터 시작이니까 얘부터예요.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X축으로 70픽셀, Y축으로 50픽셀 이동해서 적당히 한 요쯤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배경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허옇게 남겠죠. 자, 저장할 테니까 결과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배경 이미지는 지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배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용된 박스 밖에서는 안 보여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위치 관련된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스 3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자, 이제 요거. 아이콘이 안 이뻐도 그러려니 하세요. 요즘 이런 거 만들 때는 아이콘을 그림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전에 썼었던 폰트어썸 그거 쓰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img 태그로 아이콘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린 애들이 있고요. 아이고, 넘어갔네. 이렇게 한 애들이 있고, 아이콘 8개를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한 판에, 그림 하나에다 다 붙인 파일이 있어요. 자, 얘네는 지금 보면은 간격이 이렇게 다 벌어지는 거 봐서는 이게 개별적인 항목들이죠. 자, 과연 이 아이콘들은 이 이미지를 하나씩 집어 넣은 걸까? 얘를 통째로 사용한 걸까? 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에 생각하면은 얘네들은 요 아이콘들을 img 태그로 넣어야 돼요. 자, 다시 좀 전에 8번 예제를 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요 그림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위치가 나오게끔 배경을 뒤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요거는 녹화가 들어갈 수가 없겠다. 직접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이 카메라가 지금 div 태그라고 가정을 할게요. 카메라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있죠. 그리고 이 책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전제를 하죠. 그럼 처음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아마 글씨 있는 데가 보일 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여서 뒤에 있는 다른 영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책 표지에 요 딱 집 모양만큼의 div 태그를 사이즈를 잡아주고 그럼 한 내 주먹만 하네?
그리고 이게 div 태그라고 쳐요. 여기다 백그라운드 보면 이렇게 왼쪽 상단을 붙일 거 아니야.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잘 움직이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출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해요. 클립이라고 하는 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포토샵 같은 거 보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절단하는 툴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데만 자르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클립 툴이라고 해요. 클립이라는 게 그림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 목록 정의 태그에다가 링크를 쪼르륵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스팸 태그를 두 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아이콘 집어넣을 영역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아이콘 밑에 들어갈 텍스트예요. 이렇게 그냥 목록만 나온 거죠. 자, 일단은 전체 태그의 마진하고 패딩 없애고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없앱니다. 사실 마진하고 패딩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땡땡이들이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공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명시적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아이콘 리스트라는 목록 정의 안에 li 태그들, 현재 li 태그가 이렇게 딱 한 줄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 li 태그의 넓이를 25%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한 개가 부모를 가득 채우던 건데 이제 25%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높이는 96픽셀. 그러니까 아이콘 이미지하고 밑에 글씨 나올 영역까지 적정 잡은 거예요. 96으로 잡아주고 이 위에서 마우스 커서는 이렇게 포인터로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겁니다. 인라인 블록은 사이즈를 유지한 상태로 가로로 나열되는 거였죠. 그러면 옆으로 가는데, 자, 넓이가 지금 25%잖아요. 그러면 한 줄에 몇 개? 4개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0%가 되니까. 근데 보면 3개씩 밖에 안 들어가. 이거 전에도 했어요. 왜냐면은 HTML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요 사이에 이 줄바꿈과 들여쓰기, 이게 띄어쓰기 하나로 인식돼서 띄어쓰기 하나만큼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 초과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띄어쓰기 하나가 대충 4픽셀 정도 하니까 마진을 마이너스 4픽셀 가로로 적용하면은 한 줄에 4개씩 딱 맞출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스킬로는 가로를 가득 채우는 배치는 이 방법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쓰이던 코드 중에 플루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도 가로로 배치가 가능해지긴 하는데, 얘가 우리가 오늘 배울 그 플렉스라고 하는 애를 다루면서는 얘가 완전히 사장됐어. 그리고 이 플렉스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 방법도 안 써요. 얘가 갑이야, 현재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똑같은 효과를 내는 옛날 코드를 플렉스를 다루기 전에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코드는. 그러니까 박스를 가로로 배치할 때는 우리 수업 범위 안에선 플렉스가 가장 완전 무결한 방법이에요. 그럼 그 좋은 걸 왜 안 하고 뜸들이고 있냐? 저번에도 한번 보여줘. 예제 개수가 좀 많아요, 여기는. 16개의 예제거든요. 이것도 한 6개 정도 내가 날려버린 거예요. 추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서 지금 일단 쉬운 방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는 이거 다 플렉스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 아무리 LI 태그 하나가 사이즈가 이렇게 잡혀도 A 태그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75에 81 정도로 부여합니다. 이것도 아이콘하고 글자 사이즈를 가늠한 거예요. 왜냐면 LI 태그는 25%니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이콘도 여기를 다 클릭해야 된다면 좀 너무 오버인 것 같아서 아이콘 사이즈를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마진 오토. 자, 이 A 태그가 LI 태그 안에 있죠. A 태그가 지금 LI 안에 있죠. A한테 마진 오토를 주면 LI 안에서 가운데예요. 자기 부모 안에서 가운데예요. 마진 오토를 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4개가 있으니까 요 영역 안에서 가운데, 또 여기서도 가운데 이렇게 온다는 거죠. 저장하면 이렇게 각각 가운데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25% 영역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너무 위에 붙어 있으니까 패딩 탑 15픽셀 정도 줬어요. 위에서 조금 띄운 거죠. 그래, 그 다음에 글자들 적당히 꾸며줬습니다. 글자 크기, 폰트, 색상, 밑줄 없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아이콘이 들어갈 스팸 태그 있죠. 자, 여기부터 이제 본 게임이에요. 이 아이콘 하나의 크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56에 5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름의 스팸 태그의 그 사이즈를 잡아줬어요. 아이콘 하나만큼. 요만큼씩 잡은 거죠. 그럼 다른 데도 요만큼씩, 아이콘 하나 사이즈만큼씩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박스가. 여기에다가 일단 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다 똑같이 걸 거예요. 자, 박스 사이즈는 스팸 태그한테 사이즈 준 거는 아이콘 하나만 한데 거기에다가 요 이미지를 통째로 배경으로 걸면은 일단 왼쪽 상단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요거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전화기 아이콘만. 그래서 전부 아이콘을 겁니다. 그럼 다 똑같은 게 걸리죠. 자, 마진 오토 걸어서 가운데로 몰고요. 밑에 있는 요 텍스트, 얘도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위드스 오토 가득 채우게 하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아이콘하고 너무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살짝 위에 여백 좀 줘갖고 살짝 떨어지게. 자, 이제 얘네들 요 아이콘들한테 개별적으로 아이콘 1, 아이콘 2, 3, 4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줬어요. 하나씩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0, 0.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거는 여기 사이사이에 살짝 흰선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감안하면은 아이콘 하나 요 정도가 한 58 정도 돼요. 세로도 58이고. 아이콘 사이즈 하나만큼 마이너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이겠지.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58, Y축으로는 움직이지 마라. 그럼 이거 두 번째 아이콘은 그 옆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아이콘은. 두 번째 아이콘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된 상태인 거죠. 옆으로 하나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숫자 계산하면 돼요. 아이콘 하나씩 간격마다. 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좌표를 측정해서 다 옮겨줍니다. 다섯 번째 거는 옆으로는 움직일 필요 없고 요만큼만 끌어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7. 나머지도 다 계산해서 끌어당겨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걸 이제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원리가 게임 개발에서 쓰던 원리예요. 게임 쪽에서는 2D 게임에서는 이걸 이미지 스프라이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 때 동작별로 이렇게 다 그려놓고 장면마다 요거를 이렇게 요만큼씩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판의 이미지에서 얘네를 요만큼씩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아이콘 처리 방식이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이거를 이제 잘라서 보여주는 걸 연속적으로 쫙 하면은 저거예요. 플립북. 요거요. 장면별로 다르게 펼쳐놓고서 쫙 움직이면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거 있죠? 요 원리를 코딩에 가져온 거예요. 그치. 누군가의 알람인데? 우리가 img 태그를 사용을 했지만 img 태그는요 실제로는 실사 이미지,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사진을 노출하는 데만 쓰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아이콘들, 이건 딱 봐도 얘네가 그린 거예요. 이런 건 폰트가 아니겠지?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라든지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들어가는 아이콘들이 좀 있거든요. 페이지 소스 보기. 아이고 알아보기 힘드네. 자동 줄바꿈 하면은 이게 싹 다 한 줄로 줄바꿈 되고 여기서 이제 .css로 검색을 해봅시다. css 파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뭔지 그림도 있네. 요 그림은 뭘까? 네이버 로고. 자, css 파일을 까볼게요. 보이긴 해요. 근데 주석 1도 없고 죄다 한 줄로 찼어.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라는 거야. 못 숨기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봐봐. 자신 있으면 봐 하는 거예요. 실력되면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확장자 .png로 검색해 볼게요. png가 검색이 안 되네. jpg? jpg도 없네. 이 파일이 아닌가 보다. 다른 css. 자, 이건 다른 css예요. 자, png로 검색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검색이 됐어요. 얘네가 쓰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까볼게요. 주소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맞을래나? 이래요. 그냥 그림 하나야.
쟤는, 그럼 이제 갑자기 다들 분위기가 바뀌었어, 지금. 쟤는 왜 저렇게 복잡하게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면서 코딩하라 그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네이버가 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오 하잖아. 자,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도대체 이따위 짓을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가 좀 깊어요. 이게 프론트엔드라든지 아니면은 퍼블리셔 반이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은 백엔드 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실수로 그림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일이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확장자가 바뀌어도 메모장으로 열면 열려요. HTML 파일,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HTML 파일도 결과적으로는 텍스트 파일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열면은 글자가 그렇게 보여.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파일들을 메모장으로 못 여는 건 아니에요. 메모장으로 못 여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뭔 말인지 알아보질 못할 뿐이야.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 이진수가 박혀 있는 거예요. 진짜 011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뭔가 뭐 외계어 같은 게 써 있어. 그림 하나 갖다 놔볼게요. 뭔가 외계어 같은 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그림이 나가리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뜻은 모르겠지만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죠. 자, 그림 하나. 다른 그림도 하나 더 열어볼게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되는 건 한 글자당 용량 1바이트. 글자들을 모여서 파일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진 좋아하세요? 뭐 사진 찍거나 뭐 사진 보관하고 그런 거 별로 취미 없어? 아무거나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PNG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모르겠다. 얘는 없다. 왜 이미지가 다 PNG로 돼 있지? 자, 사진들을 보면은 사진들 중에 웹사이트 중에도 이런 정보를 노출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진을 딱 열었을 때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찍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카메라에 대한 설정값들, 이런 것들이 사진에 박혀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뭐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에 이런 그 카메라 설정값까지 보진 않지. 왜냐면 어차피 다 자동이니까. 요즘 스마트폰은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을 찍은 위치에 위도하고 경도도 같이 박힙니다. 그래야 그 나중에 지도 같은 데서 그 사진 보여주니까. 자, 예를 들면 또 저런 거 있어요. 요즘은 mp3 파일 관리 안 하죠.
mp3 파일을 보면은 그 mp3 파일에 그 가수, 앨범 자켓 사진도 mp3 파일에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가사도 mp3 파일에 박혀요. 자, 근데 mp3랑 이 사진을 놓고 봅시다.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정보를 엑시프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작 이 정보 자체가 내가 이 그래픽을 보는데 상관이 있나? 이거 없어도 사진 보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또 하나 mp3 파일도 mp3 파일에 가수 이름 안 들어있고 가사 없어도 노래 듣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일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진 파일 입장에서 이 사진의 메인 데이터는 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에 대한 정보는 메인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죠. 부가 데이터.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데이터. 저 메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 중에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의 의미가 그걸 사람들이 계속 게임하고 연관하면서 그냥 가상현실로만 받아들여서 망한 거야. 원래 메타버스는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가상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진짜 이론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VR 기기를 쓰고서 그 안에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 정의거든? 실제로 정부에서 그 관련된 IT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뭐냐면은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의 그 백화점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VR 끼고 쇼핑하고 카드 결제하면은 실제로 그게 현실에 배송이 되는 시스템을 정부 과제로 그걸 내가 알기로 꽤 큰 돈을 들여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세금 몇 억이 그냥 증발했지. 그거 한다고 그때 대학 교수들이 가서 자문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받고 막 그랬거든.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본체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정보다. 자, 근데 얘네들도 데이터니까 나름대로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가정보도 한 글자당 한 바이트야. 그러니까 쟤네들도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웹사이트에 뭔가 내가 이미지 같은 걸 적용할 때는 웹사이트에 내가 그림을 포함시키면은 접속자가 그 그림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페이지에 뜨는 거예요. 그 용량이 줄어들면은 다운로드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용량을 줄여요. 그래서 일단 만만한 게 그림에 보여주는 저런 노출 정보는 다 빼는 거야. 근데 그래도 묻어쓰는 정보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그림 파일 자체의 해상도,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크기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상 정보, 몇 가지 색상이 사용되고 있느냐. 그게 없으면 그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에 대한 제작 툴 정보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 그림을 어떤 소프트웨어로 그렸느냐, 뭐 그런 정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지금 보면은 요만큼 읽을 수 있는 요 정도까지의 정보예요. 한 요쯤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픽 데이터는 요만큼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보들이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것만 남긴 요 그림의 메타 정보다.
이 메타데이터를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좀 고인물들은 머리, 헤더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본체 데이터를 바디 데이터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부가 정보들은 그림 파일이 바뀌어도, 자, 지금 화면에서 제가 메모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뀐 것 같나요? 그쵸. 지금 제가 아까 그림 3개를 열었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 화면에서 그림 3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헤더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죠? 아래쪽을 맞춰봅시다. 이쯤 맞추면 되고. 자, 여기 본체 쪽을 보세요. 본체 쪽은 확 바뀌죠? 그냥 그래픽이 다르니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픽이 서로 달라도 불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걷어내면은 이미지 파일의 헤더는 얼추 엇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도 아주 미미하지만 약간씩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아이콘 이미지 8개를 가지고 사용 작업을 할 때는 아이콘 파일 하나당, 자, 계산하기 편하게 헤더 데이터를 5라고 잡고요. 여기 바디 데이터를 45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개당 50이라고 산정을 할게요. 이런 게 8개야. 그러면 전체 용량은 4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아이콘 이미지들을 하나의 그림에다가 전부 다 때려 박는다면, 그럼 그래픽 데이터는 커지니까 이 그래픽 데이터는 8배가 될 거예요. 45 곱하기 8 만큼의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러면 360 정도 되나? 근데 헤더는 아까 균일하다 그랬죠. 헤더는 그냥 이미지 물리적인 파일 한 개당 그냥 5씩 잡으면 돼요. 그럼 헤더는 어떻게 돼? 그냥 5지. 이게 파일 하나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65가 되죠. 자, 어때요? 그래픽 데이터는 동일한데 파일을 개별적으로 가져갈 때랑 한 판에 붙였을 때 용량이 줄어들죠. 이거는 그래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져요.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페이지 로딩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작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아까 그 네이버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한 판에다가 이렇게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페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에 보면은 그 셀렉트 툴이라고 있어요. 영역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에 점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영역을 내가 복사를 하건 지우건 아니면은 여기를 다른 색깔로 칠하건 그건 그 다음 작업인 건데, 이렇게 선택한 영역에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와요. 가로 만약에 200픽셀, 세로는 뭐 15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뭐 사람마다 방법은 있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여기부터 페이 아이콘 기준으로 딱 여기까지를 셀렉트 툴로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높이는 안 중요해. 이때 가로 넓이를 측정하면은 여기까지의 거리죠. 여기도 위에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요. 그럼 높이를 측정하면은 위에서만큼의 거리죠. 이걸로 마이너스를 땡기면 이미지는 여기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이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박스 사이즈로 잡아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수치를, 이 그림에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뭐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포토샵이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지론 중에 하나인데, 개발자가 포토샵을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디자인을 잘 그리는 소리가 아니야. 포토샵이라는 툴 자체를 다루는 거는 그래도 디자이너 뺨치게 해야 돼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거는 논외예요. 하지만 프로그램 사용 방법 자체는. 웹 개발 쪽은 그런 이슈가 조금 적긴 한데, 어플 개발, 앱이라든지 그런 개발은 좀 쓸 일이 많아요, 실제로. 포토샵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들만 좀 알면 되니까.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주면은 여기 색상값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색상값 코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토샵에 있는 스포이드 툴로 여기 딱 찍으면 여기 색상값이 뭐라고 나오거든. 뭐 그런 거 할 때도 괜찮고요. 그래서 포토샵 같은 거는 뭐 딱히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 그냥 책 하나 써서 거기 있는 거 따라하면 돼요. 그대로. 한 3, 4일 따라하면은 책 한 건데, 앞부분에 기본적인 도구 몇 개만 익혀도 나중에 본인들 작품할 때 뭔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요. 자, 이미지 클리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따는 과정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소스 보기에서 CSS 파일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확장자로 검색.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을 열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모든 재료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뭐 미리 보기 보면은 뭐 코드도 나오고, 이건 아이콘 이미지네. 아, 이건 내 아이콘이구나. 네, 구글은 원체 페이지에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별로 보이진 않는다. 자, 네이버로 다시 해봅시다. 개발자 도구 열고 네트워크 탭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이 페이지에 쓰이는 모든 자원이 다 나온다. 여기서 유형별로 이제 정렬하면, 유형 눌러서 유형별로 정렬하면은 여기 유형의 PNG 그림인 거잖아요. 이거 찍으면 여기 다 나와. 이건 못 막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이미지 열면, 이거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거는 웹 백엔드 개발자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어. 이건. 내 개인적으로 가끔 웹사이트 중에 이 그림 못 퍼가게 한다고 마우스 우클릭 막는 애들 있거든요.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가 그거야. 다 뚫을 수 있거든. 안 먹어요. 백엔드 코드는 몰라도 프론트 코드는 보안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되면 남의 코드 따가는 거 돼요. 실력만 되면. 대신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자, 일단은 조금 쉬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 실습해 봅시다. 한 10시 50분쯤에 시작할게요.